한국은행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중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세는 좀처럼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정부가 대출 시장 전반에 칼을 뽑아들었는데요. 이미 대출을 받은 분들도 또 계획 중인 분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덕꾸러기가 된 대출, 현명하게 받는 방법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네. 지금 가계대출 상황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7조 가까이 증가했네요. 네. 이달 들어서도 벌써 2조 4천억 증가다. 네.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월 들어서 이제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이제 축소하라 하는 이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전에 신청했던 대출이 실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계대출을 계속 줄이라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 신용대출은 또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 소비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네.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는 대출 규제가 조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도 좀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이후로 무엇보다도 이제 주택 거래가 굉장히 급감을 한 그런 급감.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 가계부채는 조금씩 이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라라고 주문을 하니까 은행에서는 가상금리를 확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면서 금리를 이제 올리는 방안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상생 금융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를 무조건 이제 올리는 것보다는 양질의 대출을 계속 공급을 하고 그리고 대출하는 분들의 채무 상환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변동금리에서 스트레스 DSR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출 한도는 조금 이제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조금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네. 가계부채의 부실 그게 네.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뭐 다중채무자뿐만 아니라 연체자도 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빚의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는 건데 특히나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좀 무너지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가계부채가 이제 늘어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연체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다중채무자라고 해서 이제 다중채무자 분들은 이제 여러 기관에서 대출을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3만 명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다중채무자 중에서 30% 이상이 상환 능력이 낮은 이제 20, 30대 청년층입니다. 이제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게 이 현금 서비스, 예. 카드론 이제 이런 소액 대출들인데 이런 대출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조차도 8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소액의 카드 대출조차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취약 대출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중채무자, 저소득자, 또 저신용인 취약 대출자 분들은 경제 전체에서 취약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에서 양적, 질적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이제 대출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힘들고요. 소득이 적은 분들은 이제 생활비 등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대출들은 사실 질이 좀 나쁜 그런 대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내리고 그다음에 정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이 부채나 대출 관련해서도 이것도 늘 사이클이 있어요. 네. 예, 막 빚내기 급급하고 막 빚 먼저 내는 사람이 어쨌거나 돈 버는 시기가 꼭 지나고 나면은 이 빚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는 그 그러게요. 얘기를 하는 사이클이 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사이클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규제를 강화할 텐데 네. 뭐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 그러니 이른바 정책 모기지 공급 물량이 내년에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사실 이제 정책 모기지 상품은 내년에 한 60% 정도 축소할 것으로 보이고 60%? 있는데요. 와. 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축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이제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네. 이제 지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 정부에서는 그 여러 가지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안심전환 대출 등의 상품들을 이제 조금씩 줄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올 초부터 내 집 마련을 사실 많이 했는데요. 예. 근데 그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주택담보대출이 예. 올해 1, 2월에는 이제 소폭 감소를 했었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의 공급이 이제 본격화된 3월부터 많이 늘었다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많이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형 상품, 그러니까 우대형 상품 말고 일반형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은 지금 공급을 중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줄이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정책 모기지 상품의 한도를 조금 줄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뭐 대출 받으려고 준비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들 것 같은데 특히나 네. 저신용자들 같은 경우 이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 저신용자분들은 이제 원래도 그렇죠. 이제 문턱이 예. 많이 높았는데 이 은행에서 그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되면 더욱더 은행에서 이제 밀려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대출 현장에서는요, 다중채무자, 뭐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예. 나쁜 분들은 부실을 우려해서 대출 거절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이 대출은 더 간절한 그런 상황인데요.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라면 이런 저신용자 분들을 조금 수용을 해서 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신용 문제로 만약에 이렇게 대출이 거절이 된다라고 한다면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요. 신용을 꾸준히 좀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은행으로 대출을 좀 갈아타면서 나의 이자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아타면서 그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이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뭔가 좀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갈아탄다는 표현이 맞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럴 때 결국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는데 네. 은행권에서도 그러면 이 대환 상품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네. 현재 대환에 조금 많이 그 비중을 이제 두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곧 연말에 이제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시중은행에서는 저렴한 금리의 비대면 전용 상품을 출시를 하면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환 상품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은 소비자의 이익을 개선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의 그 비대면 상품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담대의 잔액 규모를 굉장히 빠르게 늘린 인터넷 은행들, K뱅크나 네, 예. 카카오뱅크 그런 은행들도 금리가 낮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은행권은 사실 이자 상사를 많이 한다라는 네네. 이제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좀 낮춤으로써 상생 금융에 호응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원래 4에서 5%대의 주담대 금리가 올 초까지, 그러니까 올해 그 11월 초까지만 해도 7%를 육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융체가 좀 안정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생 금융에 호응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인지 주택담보대출의 최하단이 이제 3% 후반에서 4% 중반까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금리면 작년에 5%, 6%의 금리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저렴한 금리라고 그러네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주택담보대출 그 갈아탈 때 DSR 완화를 해 왔었잖아요. 근데 네. 이게 내년 3월이면 이제 만료가 되는데 정부가 지금 이걸 연장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대출 갈아타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올해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갈아타게 하시거나 연장하는 분들은
현재 DSR이 좀 더 엄격하기 때문에 과거의 DSR, 대출 받았을 때 DSR을 적용을 해서 대출과 대출 대환하고 그다음에 연장을 허락을 했었는데요. 그 규정이 이제 사라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연장을 하거나 할 때 과거의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이제 상환을 하면서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이 규정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불확실성했었는데 어느 정도 네. 이제 안정화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6차례나 연속적으로 금리를 동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총선은 약간의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게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결국 그러면은 꼭 필요한 자금을 빌려야 되는 다급한 분들 입장에서 어쨌거나 뭐 이 와중에도 좀 이자 부담 좀 낮추고 네. 대출 한도는 늘리고 야 뭐 이런 방법이 있겠나 싶은데 대표님 어떻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네, 이제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법은 네. DSR을 조금 이제 더 잘 충족을 해야지만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요. 그 DSR 규정을 늘릴 수 있는 이제 방법은 이제 약간 세 가지로 세 가지? 네,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은행에다 가져다 주는 돈을 줄이는 방법. 누구나 그러고 싶죠.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주고 싶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는 돈을 늘려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예외를 활용하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자세하게 풀어본다라고 하면 은행에다 내는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싼 금리를 찾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 잘 활용해서 발품 팠고 저렴한 금리를 찾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만기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50년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중단이 거의 다 되었지만 40년 만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만기를 늘린다라고 하면 대출 한도를 늘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이자 상환 방식에서도 원리금, 원금균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어떤 게 늘릴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서 나한테 유리한 방식을 처음에 잘 선택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버는 돈을 늘려라 이 방법은 소득은 우리가 이제 증빙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증빙소득자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하지만 이제 신고소득에서 무직이나 주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우리가 소득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소득을 이제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DSR 규정에서 예외가 되기 때문에 한도를 조금 늘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아까 우대금리 찾아서 좀 발품을 팔아라 하셨는데 네. 요즘 시대에 뭐 또 발품을 팔아요. 혹시 그냥 앱에서 뭐 이렇게 한번 눌러가지고 어느 은행에 뭐가 좀 싼지 이거 알 방법 없습니까? 그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제 네.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아마 네. 모든 은행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각각 이제 비대면으로 은행 앱에 들어가서 확인을 좀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약간 옛날 방식 같지만 그래도 발품을 파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은행마다 너무 그 우대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정말 많은 우대금리의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예전에는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이런 것만으로 금리를 깎아줬었는데요. 그랬죠. 예,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예를 복잡해졌어요? 들면 다자녀 할인은 기본으로 뭐 은행마다 다르고요. 뭐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한 분들을 할인해주는 은행이 있고 어허. 또 공무원 또 할인해주는 은행이 있고요. 노부모를 공양을 하면 또 금리를 깎아주는 그런 은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어촌 할인이라든지 사회 배려층을 할인해주는 그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할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충분히 좀 발품을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네. 신규로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떤 팁이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고금리로 많은 예.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낮은 금리를 받기 위해서 내년에 네. 그 정책 모기지 상품 중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상품이 출시 네. 예정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아이가 있는 분들한테는 오호. 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금리가 낮네요. 그렇죠. 예. 네, 무조건 대출 받는 분들은 해당만 된다라고 하면 이용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될 상품입니다. 네, 자격 조건이 되는지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